그림 형제는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었나? 잭 자이프스. 그림 형제의 삶을 이야기에 빗대어 본다면 부유하고 존경받는 치안판사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뜬 뒤 그들은 사회적 지위를 잃고 시련을 겪지만 의연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결국 시련을 극복해낸다. 1796년 남편이 사망하자 홀로 아들 5과 딸 하나를 키워야 했던 그림 형제의 어머니는 대가족을 부양할 수단이 없었던 탓에 간신히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당시 11살과 10살이던 그림 형제를 헤센주의 카셀에 있는 엘리트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그림 형제는 둘 다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한 뒤 1802년과 1803년에 마부룩 대학에 진학하여 법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법학이 아닌 문헌학이었다. 그림 형제는 고문서, 무용담, 서사시, 전설, 신화, 우화, 불가사의한 이야기 속에 중북부 유럽의 의식, 전통, 생활상의 본질적인 진실이 들어있다고 믿었다. 민속학이 독일 민족의 풍부한 공동유산을 전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남은 생애 동안 보석과도 같은 고대 문학과 풍습들을 발굴해서 지켜나가기로 굳게 맹세했다. 구어도 문어도 그림 형제에게는 신성한 것이었고 이야기로 유대감을 형성해 분열된 독일 민족을 통합시키면 민족국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이 맹세는 유럽 혁명기 동안 기록물로서 결실을 거두었다. 그 시기는 독일의 고전주의 문학과 낭만주의 문학이 꽃피우던 때였다. 괴테, 실러, 노발리스, 티크, 아이엔도르프, 브렌타노, 아인 폰 아르님, E.T.A. 호프만 등의 대표작들이 그 시기에 나왔고 베토벤과 글루크를 비롯한 여러 작곡가들은 음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문화 분야와 경제 분야 전반에는 실험이 대세를 이루었다. 하지만 19세기 초 프랑스 혁명을 뒤이은 나폴레옹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바람에 카셀 씨는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 점령당했다. 그림 형제는 1808년 어머니까지 세상을 뜨자 또다시 시련을 겪게 되고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검소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했다. 야코프는 잠깐 동안 외교관이 되었고 비렐름은 사서가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필사본과 원고, 책 이야기를 수집하고 중세의 노래와 시, 이야기에 대한 에세이와 책을 집필했다. 1812년 그림 형제는 친구인 클레멘스 브렌타노가 벌인 이야기까지 포함해 총 90여 편의 이야기를 모은 뒤 학술적인 서문과 주석을 달아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 1권을 출간했고 뒤이어 1815년에는 2권을 출간했다. 실망스럽게도 그림 동화의 초판인 그 2권의 책에 대한 반응은 썩 좋지 않았다. 평론가와 친구들은 그 이야기 모음집이 너무 학술적인데다 내용도 다소 불쾌하고 음산하고 재미없으며 각주만 잔뜩 실린 채 사파도 하나도 없다고 비평했다. 그럼에도 그림 형제는 그 이야기들이 의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렐름은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 2판의 편집을 맡는 동시에 야코프와 함께 2권짜리 모음집인 독일의 전설을 내놓았고 야코프는 독일어 문법이라는 방대한 책을 썼다. 비렐름이 많은 변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819년 내놓은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의 2판은 또다시 혹평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수집했으며 심지어는 아일랜드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이야기들까지 번역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이야기의 운명을 바꾸게 된 소포 하나가 그들 앞에 도착했다. 1823년 그림 형제는 자신들의 1819년판에 실린 이야기들 가운데 일부를 옮겨 독일 민담집이란 제목으로 출간한 영어 번역본 한 부를 받았다. 그 책은 변호사이자 민속학자인 에드거 타일러라는 번역가가 런던에서 보내온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림 형제는 자신들의 이야기 모음집을 다른 나라에 전파시키거나 그 안에 사파를 넣는 일보다는 독일의 문화유산과 연결된 옛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독일 민담집을 받아본 순간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 재기 넘치는 번역본에는 풍자 화가인 조지 크룩생크가 그린 사파 11점이 실려 있었다. 색다르고 흥미로운 이 사파의 깊은 인상을 받은 그림 형제는 독일의 독자들에게 자신들의 작품이 더 잘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825년 남동생 루트비히의 고딕풍 동파나 7점을 실어 이야기 모음집의 가족용 특별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50편의 이야기가 실려서 소위 소형판으로 불린 이 특별판은 그림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 다양한 사파와 함께 1858년까지 10번에 걸쳐 인쇄되었으며 서문과 주석을 포함시킨 대형판과 거의 병행하여 나왔다. 대형판은 개정을 거듭하여 7차례 출간되면서 1857년 사파 없이 210편의 이야기만 실린 판본으로 막을 내렸다. 순수 문헌학자로 이름을 떨치고자 했던 그림 형제는 1837년에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 3판 뒤로 출간된 불쾌한 부분을 대폭 수정한 개정판들과 어린이용 책으로 고쳐 쓴 소형판들에 독자들이 반응하며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 긍정적인 반응에 그들은 기쁜 가운데서도 계속 학자로서의 경력을 키우기에 공부에 매진했다. 그 결과 문헌학 저술들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괴팅겐 대학의 문헌학 교수직을 제안받아 1829년 카셀을 떠나게 되었다. 그즈음 비렐름은 일판에 실린 이야기들을 모으는데 공헌을 한 도르첸필트와 결혼했다.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야코프는 계속 비렐름 가족과 함께 살면서 늘 동생과 서로 책상을 마주보며 자신들의 맹세를 계속 지켜나갔다. 그림 형제는 괴팅겐에서 큰 존경을 받으며 독일의 언어학, 법학, 관습에 관한 여러 권의 저서를 써서 출간했다. 하지만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그들은 독재자 하노버 왕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바람에 1837년 괴팅겐에서 추방당했다. 그 후 그들은 카셀로 가서 속담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방대한 분량의 독어사전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독일어권 최초의 독어사전이 되었다. 그림 형제는 원고료만으로 그때그때 간신히 먹고 살아가야 했으나 다행히 1840년 형제 모두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에서 교수직 제안을 받아 남은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다. 비렐름이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의 모든 개정판을 책임지는 가운데 그림 형제는 독일의 언어와 민속의 역사에 관한 저서들을 집필하는 일뿐만 아니라 독어사전을 편집하는 일에도 함께 관심을 기울였다. 동시에 1848년 독일 혁명의 대의명분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야고프는 베를린을 대표해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국민의회의 주요 인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림 형제는 1852년 훔볼트 대학에서 퇴직한 후에도 이야기를 수집하고 글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결코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수집한 이야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시골 출신 형제 비렐름과 야고프는 각각 1859년과 1863년 겸손하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는 그림 형제와 그들의 이야기 모음집에 대한 동화의 끝이 아니다. 그들이 모았던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에 대한 신성하고도 뛰어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현대의 기술과 대중매체의 도움 없이도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대형판, 소책자, 단행본, 프린트물, 토이북 등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대개 사파가 함께 들어갔다. 설명적이고 진지하기보다는 장식적이고 익살맞았던 초기 사파들에 뒤이어 20세기로 전환될 때쯤에는 색다른 사파들이 쏟아져 나왔다. 리처드 도일, 월터 크레인, 에드워드 웨이너트, 아서 레컴, 알베르트 와이스거버, 에드먼드 듈락, 제니 하버, 제시 윌콕스 스미스, 오토 우벨로데, 조니 그루에, 카이 닐슨, 이지 트른카, 요제프 샤를, 구스타프 텐그렌, 프리츠 크레델, 완다 가그 같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반도, 미국의 사파가들이었다. 이런 사파가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접근들이 그림 동화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꾸며주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림 동화에 있는 잔인한 인간의 투쟁들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19세기를 지나며 그림 동화의 원래 대상 독자층이 어른에서 어린이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출판사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1970년대 여성해방운동이 활발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앤 섹스턴, 앤젤라 카터, 타니스 리, 마거렛 에드우드 같은 주요 작가들에 의해서 그림 동화의 사파와 개작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림 동화의 가장 중요한 사파들은 모리스 샌닥과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폭발적이고 해설적인 사파들은 20세기에 들어서 키키 스미스,
폴라레고, 샤론 싱어, 제나 리서랜드, 나탈리 프랑크를 비롯한 실험적인 예술가들의 그림과 조각품, 그리고 독일의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와 주잔네 얀센, 이탈리아의 파비안 네그린, 미국의 앤드리아 대주의 작품으로도 나왔다. 이들이 묘사한 그림 동화는 마음을 동요시키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작품의 바탕이 된 이야기와 감정에 의문을 제기하게끔 만들었다. 이 예술가들은 그림 형제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자신만의 개인적이고 특이한 개성을 불어넣었다. 이들의 작품은 단순히 주요 장면을 표현하거나 꾸민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관점을 비틀어 봄으로써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이야기에 깊이를 더했다. 그러는 사이 숀텐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시골 사내가 호주의 퍼스에서 유럽과 미국의 세계적인 미술계로 나아가 성공을 거두었다. 그림 동화에 끌린 그는 비틀어 보거나 도전하는 식이 아닌 그림 형제가 호평할 만한 방식으로 그들의 동화를 탐험하고 조각으로 구현했다. 그림 형제의 창조적이고 세심한 손길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에서 기억되지 못했을 흔한 소재인 그림 동화는 숀텐의 색다른 조각품들에 의해 새 생명을 얻는다. 숀텐은 이야기 속 인물들을 대조적인 색상의 작은 입체 조각들로 재현함으로써 그림 동화를 재해석하고 시각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숀텐 조각품의 근간을 이루는 느낌은 낯섦이다. 그가 표현해낸 6살에는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었나의 영웅들은 전혀 영웅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체스판처럼 보이는 곳 위에 반원형으로 서 있는데 정확한 위치에 놓여있지도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작은 인물들은 기이하고 색달라서 금방이라도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낼 것만 같아 보인다. 조각품을 통해 그런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숀텐의 조각품에 깃든 낯섦에 이끌린 우리는 그 조각품들을 응시하게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동화 속에서 끌려 나오게 된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그것들을 움직여보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 조각품들은 하나의 세상에서 끌려 나와 다른 무대에 설치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림 형제가 자신들이 수집한 이야기를 했던 일이고 숀텐의 조각품은 그림 동화의 영향을 받아 의도치 않게 우연히 파생된 결과물 같은 걸로 볼 수 있다. 아니 어쩌면 그림 동화에서 파생된 결과물이 아니라 그림 동화를 흡수해 새롭게 탄생시킨 숀텐의 창작물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바로 숀텐이 그림 동화를 스스로 움직이고 말하는 기적적인 미술품으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이다. 이 조각들이 우리의 상상 속에서 환히 빛나길 바라며 숀텐. 많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그림 동화를 디즈니 만화 영화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이 즐겨 찾던 마을 도서관에 공들인 사파가 들어간 수많은 그림책을 통해 시각적인 이미지로 처음 접했다. 사실 내가 어린 시절 자랐던 호주 서부의 반건조 해안 평야보다 더 이국적일 수는 없었을 테지만 왠지 모르게 어린 나의 눈에는 만화 영화나 그림책 속의 푸른 숲과 눈, 그리고 산과 성이 나오는 장면들은 정말 놀랍도록 이국적이었다. 특히 원작의 불쾌한 부분을 제거하고 아름답게 꾸민 만화 영화와 그림책으로 접하다 보니 그림 동화는 내게 있어 어둡기보다 밝은 현실 도피적인 환상 세계를 상징했다. 나는 어른이 되고서야 그림 동화의 복잡성과 모호성, 그리고 지속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작가이자 예술가로서 나는 종종 과연 내가 쓴 이야기들도 강한 지속성을 지니고 오래도록 살아남게 될 것인지 궁금해져서 위스턴 휴 오든의 표현을 빌자면 죽은 자들과 식사를 하며 영감과 지식을 얻기 위해 옛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경우가 잦다. 계속 기억되고 다시 쓰이는 성공적인 동화들은 비이성적인 면과 논리적인 면이 대단히 기묘하게 섞인 가운데서도 모두 더할 나위 없이 간결하다. 그리고 그림 형제가 수집한 모든 이야기들은 깨어있는 세계와 꿈속 같은 세계 사이의 간극이 무척 얇아서 그 두 세계가 서로 아주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어쩌면 시대를 초월한 모든 이야기와 신화는 이런 종류의 대조적인 두 세계가 조성하는 긴장감을 통해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하는 것과 실제하지 않는 것, 있을 법한 것과 있을 법하지 않은 것, 그럴듯한 것과 터무니없는 것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이름 없는 왕자와 농부, 의붓자매, 마녀의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계속 흥미를 자아내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소 충격적이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최고의 민속 예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을 창작할 때 나는 이누이 쪽의 석조 조각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 시대의 토우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 이 석조 조각과 토우들을 보면 기발함과 진지함이 아주 멋지게 섞여 있었고 가볍지만 내혹적인 구상들을 땅에서 얻은 재료들로 신중하게 결합하여 구현시켜 놓고 있었다. 그 결과물은 수많은 이야기들로 달코달아 대개 손에 꼭 맞는 편안한 형태가 된 일종의 화석화된 작품 같았고 나는 대부분 오렌지의 크기와 무게 정도인 나의 조각품들을 그런 특별한 작품처럼 만들어내고자 했다. 내가 사용한 주재료는 종이 반죽과 공기적 건조 점토로 이것들로 모양을 빚은 다음 아크릴 물감이나 산화된 금속 분말, 밀랍, 구두약 등으로 칠했다. 특히 내구성이 뛰어난 소규모 점토는 단순함을 표현하기에 좋은데 주요 작업 도구가 손재주 없는 무딘 손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이 대체로 평면적이고 상투적인 인물들이므로 이에 맞춰 얼굴과 몸짓도 단순하게 표현했다. 또한 어떤 사물을 표현할 때는 그 모습을 세세히 그대로 살리기보다는 특징을 살려서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를 들어 여우는 빨간 삼각형 모양의 얼굴로만, 잠자는 사람은 몸없이 얼굴만으로, 여왕의 얼굴은 질투심 같은 단 하나의 본질적인 감정에 휩쓸려 무너져 내린 모습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단단한 뼈대이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조각품들이 상상 속에서 고고학자에게 발견된 뒤 박물관에 놓여 희미한 조명에 비춰지고 있는 전시물처럼 보이기를 바랐다. 마치 우리의 집단 잠재의식 속의 캄캄한 전시실에 놓인 기묘한 작품들 위로 조명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말이다. 그림 동화처럼 이 조각품들도 조각품 본래의 수수께끼 같은 면을 잘 간직한 채 우리의 상상 속에서 환하게 빛날지도 모른다.